안녕하세요. 비폭력대화 오늘은 7장 공감으로 듣기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이님 시작해 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공감으로 듣기가, 여기 이제 두 부분이 있는데, 솔직하게 말하기, 본인이,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은 공감으로 듣기, 타인을 들을 때. 그래서 공감을 한다는 게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일주일에 2번 요가를 가는데, 화요일, 목요일 2번 가거든요. 근데 지난주 목요일 날 보건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12일 날 저랑 같이 요가를 하신 분들 중에 9분들 중에 2분이 확진자래요. 그래서 그 공간에서 우리가 9명이 운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밀접촉자는 아닌데 동선 겹침으로 필수 검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한 번도 코로나 검사 한 적이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주사 공포증이 있습니다. 제가 번지 점프도 무서워하지 않고 바이킹 타도 무서워하지 않은 제가 주사 빠는 공포증이 있어요. 근데 코로나 검사는 코를 찌르잖아. 그 주사와 비슷한 어떤 두려움이 나한테 막 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공간에 있어서 양성이 나오면 어떨까라는 두려움은 1도 없는데 이 검사를 콧구멍을 찌르면 내가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에 내가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가족에게 먼저 연락을 했어, 남편한테. 자기야, 왜냐면 우리 남편은 검사를 한번 해봤거든요. 직장에서 한번 난리가 나서 전체적으로 검사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전화한 이유는 자기야, 느낌이 어때? 할만해? 이제 그 사람의 어떤 경험담을 듣고 싶었어.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스토리를 얘기했지. 자기야, 이래서 나한테 문자가 왔는데 나 진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하는 말이, 야, 니는 진짜 이기적이다. 저보고 저보고 갑자기 이기적이래요. 뜬금없이 니 진짜 이기적이다. 나는 네 얘기를 듣자마자 골이 지끈지끈한데 이걸 회사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지금 애들 걱정. 애들 학원은 보내야 되는지 레슨을 보내야 되는지 고민이 되는데 니는 가족 고민은 하나도 안 되고 니 콧구멍만 걱정이지. 어? 니는 니 콧구멍만 걱정인 거지? 라는 거야. 내가 할 말이 없었어. 내가 우리 남편한테. 그리고 우리 신랑이 전화 끊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해봤지. 난 정말 이기적인 사람인가? 한 번씩 엄마도 나한테 닌 이기적이라고 그러고 남편도 나한테 이기적이라고 그러는데 난 정말 애들도 생각 안 하고 남편도 생각 안 하고 정말 내 콧구멍만 생각하는 난 이기적인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확 했는데 나 또 비폭력이 이거 하고 있잖아. 공감하게 하고 있잖아. 그래서 내가 다시 생각하기를 해봤는데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아니 뭐 달라질 게 뭐가 있어? 가족들이 내가 벌써 그 공간에 그 사람들하고 같이 있었고 내가 용을 쓰고 내가 걱정한다고 양성 나올 게 엄청 나오나? 맞잖아.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잖아. 걱정한다고 달라질 게 뭐 있어? 내가 가족 걱정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내가 오시라 그 순간부터 머리가 찌끈찌끈 아파오는데 근데 나는 머리가 하나도 안 아팠거든. 왜냐면 다 그냥 내가 수용을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보건소에서 어떤 전화를 했냐면 송이님 송이님이 음성이 나오셔도 같이 운동하셨던 7분 중에 한 분이라도 양성이 나오면 2주 격리를 하셔야 됩니다 라고 안내를 받았어. 그래서 내가 그랬지. 저는 2차까지 예방접종도 다 했는데도 음성이 나온데도 제가 2주 격리를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2주 격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나 사실 그것도 걱정이 안 돼서 하라면 하면 되지. 직장에 얘기하면 되지. 그건 수용하면 되지. 왜냐면 내가 거부한다고 안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침이고 방침인데 내가 그걸 안 따를 수도 없는 거고 내가 격리하라 했는데 내가 나와서 더 큰 문제가 생겨서 될 일도 아니고 남편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지키면 되는 건데 내 콧구멍은 지금 가서 찔러야 되는데 내가 아플 거잖아. 그래서 나는 이 내 아픔을 공감받고 싶었고 이해받고 싶었고 설명을 듣고 싶었는데 넌 정말 이기적인 인간이야 라는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와, 그래서 내가 나 혼자 위로를 했어요. 난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다
라고. 그냥 난 공감을 받고 싶었을 뿐이다라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우리 애기 아빠가 공감을 잘해주는 편이긴 한데 한 번씩 이렇게 해요. 넌 이기적이야 라는 얘기를 또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감을 받고 싶었어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네. 그래, 남편한테 공감받지 못해서 속상했을 것 같아요, 진짜. 네. 그리고 제가 그 사람이 나를 이기적이라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딱 얘기를 하니까 난 이기적인 사람인가? 난 정말 가족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인가? 난 정말 나만 소중하고 내 콧구멍만 소중한 건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진짜. 그 소리가 계속 종일 귓속을 떠나지 않았어. 난 정말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 나도 모르게. 그래서, 근데 제가 그 다음날 극복을 했어요. 그렇게 극복한 걸로 그냥 생각하기로 한 거일 수도 있어. 내가 나를 공감해줬어. 네. 어떻게 공감해 주셨어요? 아까 얘기했잖아. 달라지지 않. 남편이 생각하는 그런 가족들에 대한 걱정이나 고민들, 직장에 대한 걱정이나 고민이 내가 어떻게 걱정하고 뭐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아니라는 거지. 물론 내가 여보, 당신 어떻게 회사 걱정이 되기는 했어. 우리 애기 아빠 회사가 되게 그런 거 되게 철두철미해서 당사자가 아니고 가족일 경우라도 애기 아빠도 자제를 받는 경우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부분은 걱정이 되기는 했어. 근데 굳이 양성이 나올까, 음성이 나올까? 그러면 어떻게 돼? 자기야, 뭐 이런 걱정이 아니 결과에 순응하면 되지. 라는 마음이 순응하면 된다고 생각한 거지. 내가 그 사람을 걱정 안 한 게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또 생각을 했죠. 다르구나. 나도 틀린 게 아니라 저 사람도 틀린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중요한 게 생각하는 게 있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게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용하면 되지. 이 지금 일어난 나의 상황을 수용하면 되지 하고 이 머리로 생각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수용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면서 나의 그 감정과 욕구를 어떻게 공감해 주셨는지 제가 그거를 그랬어요. 어떻게 아니 어떻게 생각들 하세요? 정말 내 콧구멍만 걱정한 이기적인 사람일 수도 있잖아. 근데 저는 그 성희님이 그 순간에 남편한테 공감받고 싶었는데 공감을 못 받아서 속상했을 것 같고 또 진짜 내가 이기적인 인간인가?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면서 그 또 좀 내가 진짜 그런 사람이면 어떡하지 하는 약간 그런 그 걱정도 걱정. 됐을 것 같고 그런 거를 내가 공감받고 싶었구나. 그렇게 스스로 공감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 혼자 풀었어요. 내가 애기 아빠한테 여보 나는 주사 공포증이 있고 난 정말 무엇보다도 그 면봉으로 콧구멍을 찌르는 게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고 불편하고 두려웠어. 그래서 그랬을 뿐이야. 걱정이 당신과 아이들이 걱정이 안 된 게 아니야. 그건 내가 걱정한다고 달라질 게 아니었기 때문에 나는 이 느낌이 어떤지 정말 당신한테 묻고 싶었어라고 나의 어떤 바램이나 이런 걸 저 사람한테 얘기하고 싶었는데 욕을 두 바가지 얻어먹을 것 같아서 참았어요. 참았어요. 나 혼자 수용했어요. 근데 제가 검사를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내가 엄마들한테 얘기 들었지. 애들이 이렇게 검사 받았는데 우리 애가 검사 받고 왔는데 코를 찌르는 것 같다. 콧구멍이 뚫리는 것 같았다. 막 이런 표현들을 많이 했어. 그래서 나 정말 검사하러 가서 우리 간호사한테 막 그랬죠. 선생님 제가요 주사 공포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찌를 때 정말 주의해서 좀 찔러주세요라고 하고 어쨌든 받았는데 정말 생각했던 것보다 괜찮았어요. 받아볼만 했어요. 그냥 내가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두려웠을 뿐이고 저도 오히려 받고 나니 이런 걸 저 사람은 해봐 생각보다 그렇게 불편하지 않았어. 한 번쯤 해볼만 했어. 맞아. 그 말을 듣고 싶은. 난 그 얘기였으면 됐거든. 음. 그 얘기였으면 됐는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 공감한다는 게 그런 거 같아요.
저희도 남편이 이제 공기업은 아니지만 여튼 이제 크잖아요. 회사가 크니까 초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명이라도 걸리면 공장 자체가 이제 문을 닫아야 되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지금 확진자가 몇 명 나왔어요. 여태까지 한 명도 안 나왔었는데 지금 나와서 이제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 몇 명이 팀 중에 몇 명은 완전히 2주 격리 들어가고 막 식당이 폐쇄되고 막 목욕탕 다 폐쇄되고 막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그런 부분도 정말 걱정이 돼가지고 자기를 통해서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면 어떻게 될까? 우리 아이를 통해서 그 다른 사람들이 또 피해가 가면 어떻게 될까? 그것들이 이제 매우 걱정스러웠던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걱정스러운 마음이 갑자기 커지니까 아마도 너는 꼬리표 달기를 확 질렀던 게 아닌가. 책에 보면 178페이지에 보면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위협적으로 들렸던 모든 느낌. 그러니까 177페이지에 맨 밑에 맨 밑에 뭐 이렇게 나쁜 말 뒤에 그 느낌과 욕구, 그러니까 어떤 너 왜 일을 그따위로 해? 라는 그 어떤 나쁜 말, 그런 말장난은 그만둬. 여기 예시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나쁜 말 뒤에 느낌과 욕구를 보면 거기에 있는 모든 비난, 공격, 모욕, 판단 이것들이 순식간에 사라진다라는 그런 문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습이 되면 위협적으로 들렸던 말이 그들의 말 자체에서 우리에게 호소하는 그 호소를 들을 수 있다는 거지. 그것이 충족되지 않은 그들의 욕구를 바라볼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너는 너밖에 생각하지 못해 뭐 이러면서 너는 이기적인 인간이야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 말 속에 그 사람의 느낌, 욕구, 충족되지 않는 욕구, 나에게 호소하는 말 이걸 들어버리면 아, 저 사람 진짜 걱정되는구나 이렇게 들어버리면 어때요, 송이님? 느낌이? 그 사람이 어떤 내 남편이 나의 그 말을 듣고 나 지금 검사하러 가야 되는데 코 아팠어 안 아팠어? 이렇게 얘기하는 그 말을 듣고 화를 냈잖아. 넌 너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애야. 근데 그 느낌, 그 말 안에 그 느낌을 딱 보면 그 사람 욕구를 딱 봐버리면 보고 나면 송이님이 느낌이 어떤가요? 나는 보였어요. 저 사람이 표현을 할 때 머리가 찌끈찌끈 아프다는 말을 했을 때 아, 직장에 관련된 걱정을 하고 있구나. 나는 그 욕구는 보였어. 그 욕구는 보였는데 내가 어떤 저항감이 왔냐면 아니 걱정하면 뭐해? 어차피 벌어진 일? 이제 제대로 대처를 해야지. 머리 아파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매뉴얼대로 잘 하면 되지. 라는 그런 생각이 먼저 이렇게 들더라고. 저도 요번 이 7장을 읽으면서 햇살쌤 얘기하신 부분 많이 왔던 부분이거든요. 어떤 게 있냐면 강하게 반응할 때 상대방이 아까 그 비난이나 이런 걸로 얘기를 하셨지만 상대 측에서 강하게 얘기할 때 그걸 신호로, 그걸 열쇠로 살펴보면 그 상대의 욕구와 느낌이 보인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176쪽 맨 첫 번째 줄에 있어요. 강한 느낌을 표현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자신의 의도를 확인해 주기를 바란다고 생각하면 안전할 것이다. 뭔가 비난을 하거나 아까 우리 애기 아빠처럼 막 이런 말을 하는 사람 안에는 특히 그런 강한 감정 안에는 강한 욕구와 강한 욕망, 느낌이 있다는 힌트를 받으면 될 거라는 그런 신호는 느껴지기는 했어. 근데 내가 그걸 아주 공감해야지라는 마음은 의지는 없었던 것 같아. 내가 공감받지 못했는데 나는 이런 마음이. 그 밑에 문장을 보면 이런 문장이 있어요. 178페이지 아까 읽었던 그 문장 밑에 보면
다른 사람이 자신을 경멸한다고 생각하거나 스스로를 부정적으로 보는 생각에 빠졌을 때만 우리는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는다고 느끼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내 정말 이기적인가? 라고 생각할 때만 내가 그 이기적이라는 그 느낌에 같이 공감해 버리는 거지. 그 공을 내가 받아버린 거야. 어, 그 공을 내가 그렇지. 받아버렸기 때문에 어, 거기서 못 고민했어. 벗어나는 거지. 그거는 근데 고민할 게 아니라는 거지. 그 밑에 보면 조지프 캠벨이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더 없는 행복을 느끼려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생각을 내려놓아야 한다. 내가 그 공을 받지 않아야 된다는 거지. 그건 그 사람이 나를 지금 현재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데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면 나는 그 공을 내가 받아서 그것을 개인적인 나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100% 공감.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저 혼자 그냥 저를 공감해줬다 했잖아요. 넌 이기적인 사람이야 라는 걸 제가 안 받았지. 첫날은 받아서 좀 이렇게 속상했는데 그 다음날은 내가 안 받았지. 아니야, 내가 그런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난 그게 그냥 어떤지 물어보려고 했던 거지. 내가 가족을 걱정한 건 아니었어. 난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야. 라고 내가 그 공을 받지는 않았어.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지금 햇사쌤 얘기하는 게 아주 공감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이기적이라고 말하고 싶었을 때는 그 뒤에 어떤 욕구가 있었을까를 바라보고 그것을 또 공감해주면 이제 더 한 발짝 나가는 게 될 것 같아요. 네, 내가 그러진 못했네. 자기 걱정되는구나. 맞지? 애들도 걱정이지. 라고 해야 되는데 여보, 나 음성 나왔으니까 하고 가도 돼. 하고 보내. 뭘 안 가? 그랬어.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네, 저도 최근에 공감을 못 해준 일이 있어가지고 우리 작은 애를 공감해줬어야 되는데 못 해줘가지고 저는 오늘 169페이지 이 중간쯤에 보면 이 나오는 말이 되게 와닿더라고요. 공감의 열쇠는 바로 우리의 존재이다. 그 사람 자신과 그 사람이 겪는 고통에 온전히 함께 있어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고통에 온전히 함께 있어줘야 되는데 제가 지난주에 여행 갔을 때 우리 작은 애가 지금 유니클로에서 알바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큰 조직에서 알바를 해본 게 처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알바라기보다 조직이 크니까 약간 일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그 계산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가 좀 아무래도 실수도 좀 많이 할 수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날 첫날 이제 계산을 하게 됐는데 30분 정도 교육을 받고 시작을 했는데 실수를 한 거예요. 그 안전택 같은 게 옷에 붙어 있는데 그거를 떼지를 않고 이제 보내버리니까 그 고객님이 그걸 띠로 이제 방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오니까 얼마나 불편을 끼친 거야. 그러니까 지가 실수를 해서 고객한테도 불편을 끼치고 또 그거를 처리해야 되는 매니저가 그 일을 자기 대신 처리해야 되잖아요. 사과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게 너무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의도 들었지, 당연히 그 매니저한테. 근데 그 매니저가 평소에 지가 되게 좀 까다롭고 좀 무서운 사람이라 좀 피해 다니던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주의를 들으니까 얘가 좀 멘붕이 왔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뒤로 연짝으로 한 서너 번을 실수를 주르륵 하고 그날 이제 멘붕이 와서 집에 왔는데 지 언니가 있으니까 언니한테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좀 한바탕 울고 잔 모양인데 새벽에 자다가 숨이 안 쉬어지더래요. 얘가. 네, 숨이 안 쉬어져가지고 깬 거야, 새벽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 새벽에 일어나서 5시 반부터 일어나서 집 청소를 완전히 그냥 청소를 하고 아침 밥을 하고 혼자서 이제 막 그렇게 했나 봐요. 근데 내가 여행 갔다 와가지고 이제 나한테 그 얘기를 또 하더라고. 하면서 또 울더라고. 울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내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속상한 거야. 이게 딸이다 보니까 자식한테는 공감이고 뭐고 그냥 딱 듣는 순간 아, 혜경아 괜찮아. 그러니까 내가 속상한 거예요. 그날 30분 교육받고 실수할 수 있잖아요. 실수할 수 있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 괜찮다. 이렇게 바로 위로의 말이 바로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그래도 내가 실수를 해서 그 고객도 민폐를 끼치고 매니저한테도 안 해도 될 일을 자기가 민폐를 끼쳤다 이거지. 그러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해서 내가 또 이랬어. 공감을 못 해주고 매니저는 그 사람이 그 밑에 사람들 실수를 이렇게 수습하는 게 그 사람들 역할이다, 일이다, 미안해할 필요 없다. 또 막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나중에 얘가 막 짜증을 내면서 울면서 머리로는 나도 다 안다고. 근데 그게 안 되는 걸 이러면서 우는데 아차 싶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우리 큰애가 듣더니 엄마, 혜경이 같은 경우에는 지가 이제 지가 실수를 해서 고객한테도 매니저한테도 이제 이렇게 민폐를 끼친 것도 힘들지만 그 일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지가 지켜보고 있는 그 과정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매니저가 자기 때문에 어떤 일을 그 수습하는 과정을 지켜보고 또 차라리 지가 실수한 걸 지가 수습할 수 있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지가 수습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고 그 무기력감 그런 게 힘들었을 거라고 그 수습하는 동안 지켜보는 그 동안이 힘들었을 거라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 작은 애가 조금 공감이 됐나 봐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날 공감을 전혀 못 해주겠더라고. 이게 감정이 자식한테는 내가 너무 억울한 거야. 그래서 아니 실수하고 그 잘못한 게 결과적으로는 아무리 똑같다 하지만 그래도 실수와 잘못은 다른데 얘는 실수 하나 잘못 하나 어쨌든 결과는 누군가의 민폐를 끼친 거기 때문에 똑같다고 얘기를 하면서 너무 속상해하니까 내가 너무 속상하고 억울한 거야. 그래서 MVC 공감하기는 진짜 쉽지 않다. 그거를 또 한 번 느꼈잖아 이번에. 공감하기 얼마나 어려워. 속상했겠어요. 좀 깜짝 억울하기도 놀랐어. 하고. 음. 그랬을 것 같아. 실수하기 되게 싫어하는데 그날 음. 연착으로 실수를 하고 왔으니까 되게 힘들었나 봐요. 자다가는 깜짝 놀랐어. 그런 적이 없었는데 평소에도 좀 마음이 여리네요. 되게 착하고 조금 여리다 보니까 걱정이 고 지가 울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치료를 받고 싶다 하더라고. 집으로. 그러니까 지가 나중에 사회생활이 걱정이 된 거지. 내 생각에는. 이게 약간 조직 생활이 이제 해보니까 만만치가 않으니까 요거 가지고도 내가 이렇게 힘든데 새벽에 숨이 안 쉬어서 일어났으니까 이렇게 힘든데 나중에 사회생활을 어떻게 할지 지가 걱정이 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엄마 치료 좀 받고 싶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을 예약을 해놨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니클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뭐 안전바를 빼야 되는데 못 뺏는 사고지만 병원은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사고가 나면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저희가 실수가 있거나 어떤 사고가 나면 저희는 보고서를 작성해서 내요. 안전사고 보고서라는 걸 내거든요. 근데 이제 병원에는 어떤 게 있냐면 수술을 하는데 오른쪽 팔을 수술해야 되는데 왼쪽 팔을 수술을 한다거나 이게 이제 그런 실수가 있는 경우가 정말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병원에 그러니까 우리가 안전사고 케이스를 교육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A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 무슨 법이 있어. 그러니까 그거는 주사 투여를 실수를 해서 그러니까 죽으면 안 되는 애가 중환자실에서 사망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안전사고에도 이 단계가 있어. 적신호, 그다음에 무슨 신호, 이런 단계가 있거든요. 어쨌든, 큰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는 여러 신호가 보인단 말이죠. 근데 정말 이게 안 맞으면 우리가 구멍이 안 맞는 것들이 어느 순간 탁 맞아지면 구멍이 뻥 뚫리는 경우가 생기잖아. 그때 사고가 발생이 돼. 근데 문제는 사고가 나면 이제 안전사고 보고서를 쓰잖아요. 그러면 예전의 조직 문화는 어땠냐면 너의 잘못을 이제 질책했지. 너 왜 이렇게 했어? 너 왜 이렇게 실수를 했어? 그러면 두려움이 생기잖아. 그러면 작은 사고도 보고를 안 해. 보고도 안 하고 숨겨. 그러다가 어때? 큰 사고로 뻥 터져. 그런 일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는 병원마다 이게 규정이 있어요. 어떤 규정이 있냐면 안전사고 보고서가 기본 몇 건은 있어야 되는 거야.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병원에 심사를 오는데 너희 병원의 안전사고 보고서 한번 보자라고 했는데 저희 병원은 안전사고가 한 건도 없습니다. 안전사고 보고서가 없어요. 이러면 땡 실격이야. 안전사고 없는 병원이 어딨어? 낙상하는 위험도 있고 너무나 안전사고가 환자가
욕실에서 미끄러질 수도 있고 너무나 사고가 날 게 많은데 우리 일 같은 경우에도 금식을 해야 되는 환자. 내일 수술을 해야 되니까 오늘 저녁 금식이야. 근데 우리 아줌마 모르고 죽 갖다 줘 환자한테. 그건 정말 큰 사고거든요. 어떤 때 우리 그거 안전사고 보고서 쓰잖아. 주치 정말 깐깐한 애 만나면 좀 너그러운 애 만나. 선생님 다음에 좀 주의해 주세요. 우리 이것 때문에 수술 하루 딜레이 해야 돼요. 막 선생님 죄송해요. 우리 아줌마가 실수했는데 다음에 꼭 조심할게요. 이렇게 넘어가는데 지랄 같은 애를 만나면 안전사고 적어주세요. 교수님이 올리라고 했어요. 막 이렇게 해. 근데 그런 일이 너무나 허다하니까 일정 수의 안전사고 보고서는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숨기지 않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조직에서 어떤 문화가 생기냐면 생길 수 있어. 다만 주의해. 다음에 이런 일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이제 우리가 조심하자. 더 큰 일로 커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 이런 문화가 이제 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전교육을 우리가 조리원들한테도 시킬 때도 옛날에는 심할서 쓰세요. 경위서 쓰세요. 6항 원칙에 맞춰서 왜 그 일이 생겼는지 작성해 오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10년 전, 불과 5년 전 문화였다면 요즘은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경위서는 말 그대로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만 우리가 보고서로 올리는 거지, 직원 여러분들을 이걸로 인사고과를 낮추거나 이러려고 하는 도구가 아닙니다라는 거 충분히 이제 설명하는 문화가 잡히면서, 이런 사건이 비슷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말려고 하는 그런 보고서구나라는 이제 문화가 조금씩 잡혀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강제성이 있기도 하고 정부 지침이 그렇긴 하지만 이제 그런 어떤 심사를 하거나 그런 매뉴얼을 만드는 사람들도 이제 이런 것들을 케이스들을 너무나 많이 아니까 한 건도 발생하지 않는 병원 다 거짓말인 줄 알거든요. 그래서 저는 발생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고든님 딸처럼 실수할 수 있거든. 하루 잠깐 교육받고 그 실수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지. 근데 나는 그 매니저의 태도가 중요한 것 같아.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그리고 너 그런 실수 할 수 있어. 너 말고도 많은 아이들이 그런 실수를 했어. 그러려고 내가 있는 거고 내가 월급을 받는 거잖아. 너희들이 실수 안 해봐. 매니저 두겠니? 매니저 안 둬.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해를 해주면서 이제 그렇지만 우리 다음번에 또 이런 일이 또 생기면 그것 좀 문제가 되겠지? 라고 조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해주면 더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근데 저는 그런 사실 관리자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날 처음에는 그러더라고, 걔가. 내가 이렇게 만약에 야단을 들었으면 자기도 자기 이 상태가 그럴 수 있다 생각할 텐데 야단을 들은 게 아니라 주의를 들었대요. 소리를 지른 것도 아니고 매니저가. 그런데 자기가 이 몸에서 반응이 이렇게 올라오니까 걱정이 된 거예요. 숨을 못 쉬니까. 근데 제가 그때 그랬어요. 우리가 야단을 들을 때 보면 소리를 지른다고 내가 이렇게 막 모욕감이 들거나 화가 난다기보다 누군가 나한테 나의 실수를 보면서 진짜 한숨만 이렇게 그래서 한숨만 쉬어도 간이 이렇게 바닥까지 툭 떨어질 때가 있다고. 그래서 내가 그 매니저의 태도가 아마 네가 그렇게 좀 이렇게 뭐라죠 모욕감이나 뭔가 내가 엄청 큰 실수를 했구나를 좀 이렇게 인지할 어떤 그런 느낌을 줬을 거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지가 그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 안 그래도 그 매니저가 굉장히 까다롭고 그 알바들하고도 많이 좀 싸우는 사람이고 자기가 평소에도 좀 무서워서 도망다니던 사람이었다고 그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소리 지른다고 뭐 이게 그러니까 조용조용 나긋나긋 얘기한다고 그 느낌이 좀 뭐 이렇게 뭐 야단 들은 게 주의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 그래서 분명히 그런 느낌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그때는 조금 약간 그 매니저가 좀 그러긴 했어. 뭐 조곤조곤 하긴 했지만 굉장히 자기가 이렇게 간이 철렁 내려앉았나 봐. 그래가지고 뭐 멘붕이 왔나 봐요. 너무 공감된다. 너무 공감돼요. 응. 지극히 따님은 정상이에요. 지극히 정상이고 그 매니저가 좀 강박관념이 있는 사람인 것 같은데 그렇대. 나는 뭐 예, 정확하게 그렇대. 모르지만 또 다른 면에서 보면 사장 입장에서는 아주 확실하게 정확하게 관리를 잘하고 있는 관리를 내 대신 잘 매니저하고 있는 사람으로 비춰질 수는 있지만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그 사람의 태도로
정말 숨이 막힐 정도로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상대에게 지금 우리 166쪽의 공감이라는 말 속에 뭐가 있냐면 시간과 공간을 주는 거 이거 이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가 충분히 내가 나의 실수를 인지하고 앞으로 주의를 가지고 내가 업무를 해야 되겠다는 시간과 공간을 주어주지 않았다는 거지. 공감하는 부분에서.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안타깝긴 한데 또 관리자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고든님 어떠냐면 고든님 딸의 어떤 반응이 지극히 저 친구는 고치려고 하는 의지가 있고 본인의 실수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는 친구구나라고 그 관리자는 또 매니저는 느꼈을 거야. 근데 어떤 게 골 때리냐면 그렇게 신호를 보내고 주의를 줬는데도 니는 얘기해라. 난 내대로 할게. 그 얘기를 정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골 때리는 거야. 그런 사람들도 진짜 있거든요. 그런 그 뒤부터 사람들을 어,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하면 MBC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고든님의 상황에서 고든님의 따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고든님의 감정과 욕구를 공감하는 거죠. 속상했겠다. 딸의 억울함을 들었을 때 더 같이 억울함을 느꼈겠다. 그리고 딸을 보호해 주고 싶은 욕구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었을 것 같고 따님의 마음을 이제 또 공감을 해보면 아까 고등님 공감 너무 잘하시던데 감정과 욕구 읽어주는 거. 저는 못 해준 것 같은 거예요. 공감을 못 해준 거. 지금 이제 어. 생각해 보면 그 따님의 마음을 따님의 감정을 지금 읽어봐 주시면. 지금은 제가 오늘도 그 얘기를 또 했어요. 둘이서 올라오면서 그래 엄마가 실수를 했을 때 지가 실수할 수는 있지 엄마 말처럼. 이제 오늘은 조금 수긍을 하더라고. 계속 실수나 잘못이나 똑같은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계속 그랬는데 오늘은 그래 실수할 수도 있는데 엄마 그래도 그 실수를 안 하고 싶은데 실수한 그 순간에는 너무 힘들어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또 공감을 해줄 수가 있는 거야. 그렇지 맞아. 실수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힘든 거야. 그때 어떤 감정이 올라왔어?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좀 내가 무서웠어? 아니면 뭐 어땠어? 그랬더니 불안했다고 하더라고. 좀 불안감이 있었다고 하면서 맞아. 아무튼 내가 다른 감정들 중에서 그 불안감이 굉장히 힘든 감정인 것 같아.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맞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불안감이 굉장히 좀 힘든 감정인 것 같아. 예. 안 느끼고 싶지만 머리로 다 이해를 하고 실수를 할 수 있다고도 생각은 하지만 그 감정은 힘들어. 그때 그 감정이 느껴질 때는 힘들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맞아. 오늘은 그래서 그렇게 공감을 해줄 수 있었는데 첫날은 내가 공감이 안 되고 내가 걔한테 왜 그랬냐면 혜경아 네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엄마는 이상하게 계속 끝까지 너무 억울하고 너를 공감해 줄 수가 없다. 나는 니를 공감해 줘야 된다고 언니처럼 생각은 되는데 이 마음이 공감이 안 된다고 자꾸 억울하고 니는 괜찮다고 하는데 나는 그게 안 괜찮고 자꾸 억울한 마음이 올라온다 그랬더니 지가 엄마가 내를 좋아해서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엄마가 나를 너무 좋아해서 그래. 그렇게 하고 출근을 하더라고 아침에. 아침에 또 나가면서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공감이 아니라 동감이 됐네요. 한 몸이 된 거야. 그 그래서 공감을 한다고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 위로하고. 그런 걸 막 하잖아. 위로하고, 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뭐, 내 이야기 들어볼래? 해가지고 내 말 막 하고, 막 그런 것들, 사실 그게 공감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한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한다고. 근데 공감이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사실, 그러니까, 온전히 그건 완전히 공감하기 위해서 했던 말이거든. 근데 그게 공감이 아니라는 사실을 딱 안 순간부터 혼란에 빠졌던 것 같아요. 그럼 뭘 해야 공감이 된다는 말이야? 그래서 공감이 어려워지기 시작하고, 그래, 존재하라고? 어떻게? 그래서 여기서 잠깐 이제 마무리 정리를 하면 이 순간에 고든님이 그 순간에 따님을 사건을 들었을 때 억울한 마음이 있었고 그 다음에 공감하지 못해 준 거에 대한 미안함
공감을 정말 해줘야 된다는 걸 알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공부를 했으면서 코칭 공부도 하고 MBC 공부도 했는데 그리고 이 순간이 바로 공감을 해줘야 되는 순간인 걸 내가 아는데 공감이 안 안 되는. 되었다는 거를 알면서 못하고 있는 그 마음. 실망감. 미안하고 내 자신에 대해서도 실망하고 그런 마음. 170쪽 가운데 보면 딱 표현이 돼 있어. 그 고든님 얘기가. 우리가 다른 사람의 느낌에 책임을 지면서 그들의 말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데 익숙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느낌과 욕구에 초점을 맞추기가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고든님이 그 딸의 문제에 내가 완전히 우리 공감이 아니라 동감? 또 딸이니까. 같이 한 몸이 되면서 내가 왠지 책임져 줘야 될 것 같고, 그게 이제 고든님한테는 개인적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지. 거기에 우리의 생활들이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이 상대방의 느낌과 욕구를 분리하지 못하고 나의 개인적인 이런 생각들이 그래서 공감을 방해한 게 아닌가. 나의 저는 욕구가 있었던 거죠. 나의 욕구. 내가 아이를 책임져야 책임져야 되겠다. 한다라는 그런 욕구를 책임지기 위해서 충분히 자기가 할 일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더 억울했던 거는 어떤 거냐면 그 매니저 분보다 더 억울했던 거는 얘가 자신의 실수랑 잘못이랑 같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나는 그게 너무 억울하다. 아니, 실수랑 잘못이 어떻게 같아? 실수는 의도한 게 아니야. 잘못이랑 달라. 실수는 할 수 있어. 나는 그거를 인정 못 해주겠어. 너무 억울해, 혜경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얘가 한 말에 더 억울한 거야. 나는 네가 아닌데 네가 니를 그렇게 공감 못 해주고 니를 그렇게 몰아붙이니까 나는 네가 아닌데 왜 내가 더 억울하냐. 주변에서도 봐. 너를 이렇게 몰아붙이는데 실수하면 안 되라고 몰아붙이는데 너마저 너를 그렇게 몰아붙이는 게 나는 너무 네가 꼭 네가 억울해야 되는데 왜 내가 억울하지 이러면서 그때 제가 웃으면서 엄마는 나를 너무 좋아해서 그래서 웃으면서 나가더라고. 근데 방금 이제 여기서 제가 제가 너무 공감받은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제 마음을 너무 공감을 해줘갖고 맞아 계속 맞아. 그렇죠. 그래서 뭐 누가 옳다, 누가 그르다 그런 거를 판단하기보다는 그래서 그때 내 마음이 어땠지. 그 이면에 내가 채워야 돼. 나한테 정말 중요한 욕구가 뭐지. 그 순간에 나한테 필요했던 게 뭐지. 이걸 계속 얘기하고 나누면 편안하고 안전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초점을 나에게로 비추지 말고 공감해줘야 되는 그에게로 이렇게 시간과 공간도 주고 초점을 잡고 그 사람의 욕구와 그 사람의 느낌으로 가야 되는데 이제 이 상황을 항상 개인으로 받아들이니까 문제인 것 같아요. 고두님도 엄마로 받아들이고 내 딸로 막 개인적으로 막 접근을 하니까 하지 않았나. 그렇네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첫 1단계는 내가 나 자신 공감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내 딸을 이렇게 걱정하고 있구나. 엄마로서 내가 책임지려고 하고 있구나. 그래서 내 욕구도 읽어주고 그래, 내가 지금 딸에 대해서 이렇게 걱정하고 있는 거구나 하고 읽어주고 나면 또 그 다음에 딸의 욕구도 좀 보지 않을까. 내 욕구를 못 읽어줬네. 내 욕구를 못 읽어줬네.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 현존이 있잖아요. 현재 있음. 아무것도 뭘 하려고 하지 마라고 하잖아요. 그냥 그곳에 그대로 있어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165쪽에 밑에 보면 이제 존재 전체로 듣는 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귀로 듣는 것도 아니고 마음으로 듣는 것도 아니고 이 존재 전체로 듣는다는 게 결국 영혼으로 듣는다는 거를 말하면서 이런 존재로 들을 때에는 이런 모든 기능들이 비워지는 것이 필수이다라고 되어 있으니 내가 공감을 할 때 나를 비워야 된다는 거지. 여기서 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내 욕구를 내가 채워주는 것밖에 없잖아요. 내가 내 욕구를 채워줘야 이 감정이 지나갈 수 있으니까. 지나가야 여기가 비워지는 건데
내가 이 욕구를 모른 상태로 내가 자기 방어를 해야 되고 자기 보호를 해야 되면 계속 나의 억울함과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고 내 안에 있고 그럼 결코 이게 비워질 수가 없는 거죠. 여기 갇혀 있으니까. 잠긴 상태로. 근데 내가 상대를 공감해줘야 되는데 그 이전에 나를 먼저 공감하고 상대를 공감하려면 내가 공감이 안 된 상태에서 상대 공감이 가능할까요? 그 송이님이 맨 처음에 예시를 들었던 그 예시에서 내가 코 찔렸을 때 아파라고 물었을 때 그때 자기가 있었잖아요. 자기 욕구. 그걸 만약에 그런데 이제 막 너는 어떻게 이기적인 애야라고 이제 그 말을 받지 못했잖아. 근데 그때 만약에 나를 공감했다면 먼저 나를 공감했다면 그게 그렇게 들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지. 먼저 그러니까 그 이튿날은 그걸 한 거잖아요. 나는 공감받고 싶었구나라는 게 됐을 때 비로소 남편한테 당신 걱정됐구나라는 말을 할 수 있었잖아. 그런 어떤 맥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지금 여기서 방금 공감을 받았잖아요. 제가 제 욕구를 못 찾고 있다가 방금 내 욕구가 그거였구나 하고 욕구를 알고 공감을 받고 나니까 지금 우리 딸이 아까 얘기했다는 거 실수나 잘못이나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민폐를 끼친 결과는 똑같은 거야. 이렇게 말을 한 게 너무 억울하게 들렸는데 지금은 조금 그럴 수도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었겠구나. 그 순간에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 들어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고 있었으면 이런 감정이겠다를 그냥 보는 거죠. 그 생각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 그 생각이 옳아 틀려를 먼저 따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잠깐 그 생각은 옳고 그름은 조금 이렇게 냅두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실수하고 잘못이 똑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지금 자기가 실수한 거에 대해서 스스로 얼마나 잘못이라고 스스로를 막 비난하고 있을까. 그렇게 스스로를 비난하고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지금 불안하고 답답하고 그럴까. 그 마음을 이제 읽어줄 같이. 아이고 얼마나 지금 불안할까. 이 상황이 모두가 다 잘못될까 봐. 이게 다 내 책임일까 봐. 얼마나 두려울까. 그 마음을 조금 더 먼저 읽어주는 거죠. 제가 독서 모임에서 내가 내 규칙을 깨서 내가 너무 나 스스로 지금 부끄럽고 그랬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독서 모임에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그건 거예요. 우리는 막 옳고 A가 맞아, B가 맞아. 아니야, A는 이래서 틀렸어. 아니야, B는 이래서 틀린 거야. 이걸 계속 논박을 하다 보면 사실 끝이 없거든요. 특히 정치나 우리 아침에 얘기했던 그 빈부 그런 어떤 복지 제도가 같은 그게 다 정책이랑 연결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라서 정치 얘기나 종교 얘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을 하는 시간에 그걸 잠시 놓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면 우리가 지금 어떤 마음일까를 집중하는 것에 내가 이 독서 모임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전해줘야지 하는 게 사실 제 기본적인 목표거든요. 그거를 내가 말로 여러분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갑론을 막 그거 나중에 하셔도 돼요. 그냥 우리 공감합시다. 이거를 말로 백날해볼 수는 없다. 그냥 내가 독서 모임이라는 장을 깔아놓고 보여주고 같이 해보게 한번 하자 이런 이제 것이고 그래서 가끔가다 그런 책들을 중간중간에 끼워 넣는 거예요. 그런 책을 한번 읽으면 우리가 또 그런 걸 알게 되니까 다음에 할 때 또 그런 걸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내가 기회를 만들어 놓고 내가 깬 거야. 상대가 그럴 수도 있다. 내가 이제 저 사람이 내 딸이 그 저렇게 생각을 생각했다. 가지고 있다면 음. 그 사람 머릿속에 그 생각을 갖고 있을 때 그 다음을 보는 거야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감정이 따라오고 그 감정은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 생각을 보는 게 아니고 이 생각을 했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을 보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공감을 하거나 아니면 얘기를 하다 보면 자꾸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그 상대의 마음에 내 생각으로 자꾸 상대의 생각을 내 생각으로 전환시키려고 해요. 너 그거 아니야. 잘못과 실수는 달라. 같은 게 아니야. 그 고든님 생각을
딸인 같다고 생각하는 생각을 자꾸 내 생각으로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이 공감이 안 되는 거지. 근데 아닌 건 아니거든. 자꾸 그 생각이. 그러니까 그거는 설득이지. 음, 내 생각으로 가지고 오려는 설득을 하려고 하면 그게 맞지. 근데 내가 나의 의도가 공감하고 싶었다라고 한다면 그 어느 방향으로 가고 싶은지는 그 사람이 결정해야 된다는 거지.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고개 끄덕끄덕 해주고 너는 그 방향으로 가고 싶었구나. 시냇물에 떠가는 나뭇잎이 자기 그 속도대로 방향대로 흘러가듯이 바라봐주고 그거에 응원해주는 거지. 그렇지. 너는 실수와 잘못이 비슷하고 같은 거라 생각했구나. 고객에게 피해를 주니까 넌 그렇게 생각했구나. 그렇게 했었다면 따님이 좀 더 공감받았을 것 같다는 이 순간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저의 콧구멍도 소중했어요. 전 2번 받았거든요. 어, 한 번은 진짜 뇌로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어머, 아니,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사람들이. 근데 한 번은 진짜 얌전하게 찔러주시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사랑을 제가 받았을 때가 그 두 번째 경험이었나 봐요. 내가 구멍 나는 줄 알았대. 진짜. 목구멍도 막 이렇게 휘젓는 사람 있고 얌전하게 해주시는 분 있고 그렇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냥 입천장하고 이쪽으로만 면봉을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시더라고. 전 천사 같은 사람한테 받았나 보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각자 소회를 한마디씩 듣고 끝낼까요? 네. 제가 할까요? 네. 저는 오늘 제가 너무 공감을 받아서 마음이 후련합니다, 진짜. 너무 후련하고, 공감을 받고 나니 우리 딸이 그때 자신의 잘못과 실수가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같다라고 말했을 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때 얼마나 얘가 힘들었을까. 그게 지금 좀 느껴지고 그때 내가 나를 좀 공감해주질 못하고 그래서 아마 내가 이제 거의 이게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내가 더 억울하고 힘들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일단 나를 먼저 공감하는 게 진짜 중요하고 공감하는 거는 쉽지 않다 또 한 번 느낍니다. 네. 네, 저는 178조 우리 처음에 서로 나눔했었던 강한 표현.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위협적으로 들렸던 모든 메시지 뒤에는 자신들의 삶에 기여해 달라고 우리에게 호소하는 충족되지 않은 욕구를 가진 사람이 있다. 그래서 저를 공감해주지 못한 우리 남편의 그런 전화를 끊어버린 그 호소 속에는 우리 남편이 충족되지 않은 욕구, 내가 직장 걱정, 자녀 걱정한다는 이런 욕구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있구나. 내가 공감받기도 해야 되겠지만 내가 저 사람을 공감해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네요. 네, 저는 공감은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이 공감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충격이었고 그리고 내가 정말 이제 잘하려고 하고 이제 연습했을 때 매우 안 된다는 것이 또 한 번의 더 충격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잘하고 싶다라는 이 욕구가 있는 것이 또한 공감이다. 그래서 공감은 쉽지 않지만 정말 그 멋진 거다. 삶에 있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공감한다는 말을 함부로 못 쓸 것 같아요. 그렇죠. 또 더 잘하고 싶은 마음 그런 게 느껴지고 우리 송이님은 배우는 거를 되게 잘 활용한다. 아까 그 수용, 다시 생각하기, 공감, 적시적소에 활용하고 있는 모습 같습니다. 제가. 근데 우리 딸이 내가 이렇게 식탁에서나 이렇게 내가 막 적용하려고 막 하거든요.
엄마, 교과서 같아. 게장집에 가서 꽃게장을 먹는데 게장 딱지에 밥을 한 숟가락 넣어서 이제 비벼 먹으려고 액션을 취하길래 내가 경리막 하면서 이제 내가 숟가락 뒷부분으로 게장 끝부분 뾰족한 데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숟가락을 넣어서 이제 게장을 싹싹 긁으려고 액션을 딱 치우려고 하는데 엄마, 내가 할 줄 알거든? 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근데 우리 애기 아빠가 앞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애가 요청하고 해달라면 해줘. 왜 해달라고도 안 하는데 해줘. 아니 공부하는 사람이 나보다 더 잘 알아. 어깨 너머로 배웠잖아. 아 그런 것 같아요. 그죠. 공부할 때 자기가 아는데 안 될 때. 아니 은근히 듣는 것 같아. 왜냐면 음. 이 와이파이 안 터지는 거 내가 사달라고 1도 말 안 했거든요. 안 했는데 내가 자기 이거 잘 안 돼서 내가 들고 막 나오는 걸 보더니 자기가 탁 주문해서 달아놨네. 아, 그리고 내가 안방에서 이렇게 막 줌으로 막 하는데 뭐 내가 어떤 책이었지? 그 책 제목이 뭐였더라? 하면서 막 이러는데 저쪽에서 들려서 내가 검색해줄까? 근데 내가 다 끝나고 여기- 나와서 여보 거실에서도 들려? 내가 귀를 쫑긋하고 있는 것 같아. 그렇답니다. 여기까지. 제가 어. 비폭력 대화를 그 1단계를 배울 때 그 리드 하시는 선생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되게 위로가 됐고, 저도 그 이후로 다른 분들한테 이제 종종 하는 말이 있는데, 처음 배울 때는 어색하시죠? 어색하신 대로 그냥 하시면 돼요. 어색하다. 이렇게.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연습하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어색한 게 정상이지. 내가 너무 완벽하려고 했구나. 그런 거를 되게 편안하게 전달해 주셨거든요. 어색하신 대로 그냥 계속 어색하게 하세요. 이렇게. 지금 우리는 어색한 단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색하게 계속 해봅시다, 우리.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